춥죠? 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아야지만 나와 내 가족에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되겠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또 강의해주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제가 자극적이면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하고 세입자의 갈등, 무슨 식품, 건강식 잘못 샀다. 그럼 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서면으로 남겨야 될까요? 말로 안 되니까 증거를 남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실 게 바로 증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서면 작성하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가면 또 비용도 들고 굉장히 또 귀찮기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간단한 서류는 여러분 다 스스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지금 다 메모지 있으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하실 수 있어요. 6화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그냥 법적인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풀어 쓰시면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샀는데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거 14일 이내에 취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내가 이거를 상품을 철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고 맨 마지막에는 뭘 써야 되겠어요? 이 서류를 누가 보냈는지 쓰셔야겠죠. 인적사항.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금전대요. 여러분 중에서 친구나 친척한테 돈 꿔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손 들어보세요. 다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 그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죠? 차용증 다 아시죠? 자, 그럼 차용증도 잘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샘플을 역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늘 써보세요.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권자는 누구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채무자는 돈을 꾸는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거예요. 채무자. 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으셔야 돼요. 특히 주소. 주소를 꼭 적으셔야 돼요. 왜 주소를 꼭 적어야 될까요? 나중에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하면 주소를 알아야지만 그 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모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언제 갚아야 되나 이런 걸 적으시면 차용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뭘 찍어야 돼요? 도장.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서류는? 무효는 아니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좋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나 찍는 도장이 있어요. 막 찍는 거 뭐예요? 막 도장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도장은 인감 도장인데 인감도 위조할 수가 있죠? 그래, 요즘 위조할 수가 있어서 위조가 안 되는 최고의 도장 여러분 다 지금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지장이죠. 엄지손가락. 이 지장 찍으면 이거 위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누가 찍었는지 나중에 대조가 되죠? 최고로 좋아. 이 통장 이체증이 돈을 준 거는 인정되지만 그 사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꽂았는지 줬는지 변제했는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돈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백날 소용이 없어요. 그거 친구가 그거 인출하고 네가 돈 받으려고 나중에 가라로 쓴 거잖아. 가짜로 쓴 거잖아. 이렇게 웃길 수 있잖아요. 항상 의무자, 친구가 써야 돼. 상대방이 써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물어보겠죠. 정말로 이인철 씨가 홍길동 씨한테 돈 꺼준 거 맞습니까? 맞아요, 판사님.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러죠. 그럼 홍길동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증인 세우죠? 어떤 예쁜 여자 증인 세워가지고 판사님 그거 인철이가 꺼준 게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서로 말이 다르면 판사가 누구 말 믿을 거예요. 그죠? 증인은 서로 거짓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대화를 녹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친구랑 이제 돈 꺼줄 때 만나서 친구가 인철아 나 돈 좀 꺼줘 나 힘들어 1,000만 원만 꺼줘 2,000만 원만 꺼줘 하잖아요. 그런 대화를 녹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꺼줘. 그냥 줘가 아니에요. 꺼줘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면 빌려줘. 아셨죠?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판사가 들어보면 이거 껐구나 그런 거 나오잖아요. 대화 당사자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합법이에요. 친구랑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몰래 녹음해도 괜찮아요. 그럼 언제 안 되느냐? 제3자가 몰래 녹음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없는 사람이 몰래 녹음기만 설치하고 자기 쓱 빠졌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도청. 몇 년 안에 해야 될까요? 10년이죠. 잘 아시네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요. 권리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치유예요. 소멸 치유라고. 다음 달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만 갚어. 뭐 친구가 10만 원을 저한테 딱 주잖아요. 다시 권리 살아가요. 아시겠죠? 죽었던 권리가 내가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취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징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말로만 주겠다고 했을 때, 말로 막 뭐 너무 좋게 뭐 사줄게 이렇게 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말로 계약한 경우에 말로 취소하면 돼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인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사인을 받는 게, 도장을 받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애가 탁 튀어나왔어. 살짝 부딪혔어. 팔에 멍만 들었어. 자, 이때 괜찮니? 그 아이가 저 괜찮아요. 집에 갈래요. 그 아이를 집에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구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뺑소니를 왜 처벌하느냐? 내가 신고하지 않아서 이 애가 잘못해서 죽거나 다치면 그게 이제 큰일이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밤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성인을 부딪혔어. 자, 근데 그 사람도 비슷해. 살짝 멍만 들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합의를 하세요. 뭐든지 분쟁이 생기면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길 가다가 싸웠다.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면 둘 다 정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벌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합의는 항상 기록을 남겨야 돼요. 어떤 기록?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돈 한 30만 원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의하느냐? 합의서를 쓰는 거예요. 합의서 한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몇 월 며칠 날 동부청 시청 앞에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운전자와 보행자 누구누구는 돈 50만 원을 합의했습니다. 보행자는 앞으로 일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유증이 발생해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운전자 누구누구, 피해자 누구누구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남성이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지 않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들아, 손자야, 처음 보는 여자를 조심하거라. 다 처음 보는 여자 고소했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여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술 먹은 여자, 술 취한 여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술에 만취한 여성 하고 어떤 남자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좋아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때리지도 않았어. 둘이 좋아서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술에 만취했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모 연예인. 여자가 고소했어요. 성폭행 당했다. 남자는 안 때렸어. 안 때린 건 여자도 인정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는 준강간죄가 돼요.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강제를 한 게 아닌데 여자가 만취했기 때문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처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술에 만취한 여자, 처음 보는 여자를 조심해라. 둘째, 성추행인데 아무리 옆에 여자가 예쁘고 그래도 처음 보는 여자, 특히 처음 보는 여자나 그런 여자는 만지지 말아라. 만져서 문제되는 거예요. 핸드폰 촬영하면 그걸 잘못하면 성추행 범죄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서 찍으면 안 돼요. 자, 3번째, 이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처음 본 여자랑 그냥 잤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순간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폭행 당한 남자, 그 남자를 소개해준 남자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될 거야? 한방까지 나쁜 놈을 왜 소개시키냐 욕을 해야겠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무슨 문자를 보내느냐? 굿모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런 문자 보냈어요. 자, 이게 성폭행 당한 여자가 할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문자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주의할 점 3가지 알려. 여성. 우리 여성은 또 이제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가 되면 안 되니까 여성이 이제 대처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 본 남자 조심해라. 2번째 본 남자 조심해라. 남자 다 조심해야 돼. 남자 다 늑대. 아시겠죠? 남자 다 늑대라고. 99%의 남자는 늑대고 1%는 불능인 거예요. 남자 다 조심해. 결혼한 사람하고 애 빼고.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둘째. 이 남자가, 늑대 같은 남자가, 여성을 이제 막 그런 성폭행을 하려고 해. 막 시도를 해. 그럼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냥 있어. 그럼 돼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 저항. 여성도 이렇게 힘있잖아. 술 취해서 만취해서 자고 있지 않느냐? 저항을 해야 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신고한다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저항을 해야겠죠? 저항을 안 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뭐 수치심 때문에 저항 못해서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치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아셨죠? 그거 안 하면 잘못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여성이 주의할 것. 이것도 역시 증거를 확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런 험한 걸 당했다 그러면 증거,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또 보내야겠죠. 다음날. 굿모닝 문자 보내면 돼요? 안 되죠. 한 바가지 욕을 해주면서 어제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사과해라. 사과를 만약에 남자가 하면은 그게 또 증거가 돼요. 자,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큰 주의점은 뭐냐면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법. 부동산 사기당하면 큰일이에요. 금액이 너무너무 커. 그죠? 전세건, 매매건, 임대차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은 이 사람이 도대체 사기꾼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3억짜리 집인데 2억 5천만 원 전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딱 한 군데 나와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계약합시다. 근데 어떻게 궁금해서 전세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이 집 좀 빨리 내놓고 내가 좀 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급전세로 내놨으니까 빨리 계약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부동산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잔금 주고 이사 왔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띵동띵동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진짜 집주인. 그래서 이 사람도 쫓겨났어요. 2억 5만 원만 못 받고. 그러면 돈 받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어떻게 그 집에 있죠? 원래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도망가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그죠? 굉장히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사건은 사실 그냥 아무 변호사 찾아가 너무너무 쉬운 사건이야. 재판하면 이기잖아요. 내가 피해당한 확실한데. 근데 재판에서 이기면 뭐해? 돈 받아야죠?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이 어느 나라로 많이 도망가는지 아세요? 주로? 중국도 많이 가고 필리핀. 왜? 맞아요. 섬이 많아요. 섬이 몇 개냐? 7,000개. 7,000개 중에 하나 숨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난 끝까지 찾을 거야. 찾으려면 70년 걸리겠죠. 70년을 잡으면 뭐해? 다 돈 없고 나 뱉지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는 터지고 나서 유능한 변호사 찾아가서 소용없어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 아셨죠? 자, 그러면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등기부등본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등기부등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등기부등본 다 아시죠? 그래도 한번 복수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홍길동이 주인인 거예요. 주소 나와 있잖아요. 인천에서는 홍길동이 주인이구나. 박 씨는 누구예요? 전에 살던 주인이니까 소용없죠. 현재 홍길동이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홍길동인지 그 신분을 확인해야겠죠. 뭐 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고 두 개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약금하고 잔금은 누구 명의 통장으로 준다? 홍길동이 통장으로 주시면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가끔 홍길동이가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있죠? 보통 누가 나와요? 부인이 나오잖아요. 부인이 아내가 성춘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부인하고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이제 잔금 주고 다 왔어. 근데 며칠 있다가 홍길동한테 전화 왔어. 왜 돈 안 줘요? 아니 돈 당신 부인한테 줬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이혼 중인 부인인데 지금 도망갔는데 어떡하냐? 이혼 소송 중인데 나랑 원수인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 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랑 계약해야 돼? 본인하고 하세요. 중요한 거. 근저당이라고 있죠? 근저당이 뭐예요? 이 집의 담보대출이 얼마냐가 근저당이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되죠. 아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인지가 왜 중요해? 난 그냥 2년만 살고 나올 거죠. 근데 대출이 10%든 90%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그렇죠. 경매했을 때. 이 집이 집주인이 이자 꼬박꼬박 갚으면 문제 없어요. 사실. 그죠? 그냥 내가 살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죠. 여러분 경매 뭔지 아시죠? 경매가 뭐예요? 이 집 같은 거 돈 안 갚으니까 이 채권 이제 은행이 이 집을 경매 붙이잖아요. 법원에. 법원이 이 집을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그죠? 그게 경매죠?
법원이 집을 파는 게 경매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럼 누구나 사겠죠? 3억짜리 집이면 얼마의 경매가 될까요? 낙찰이 될까요? 2억? 아, 그 옛날 얘기지. 지금 아파트는 2억 거의 90% 정도 돼. 한 2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돼요. 더 높게 수도 있고. 자, 3억짜리 집인데 지금 2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집에 지금 대출이 있어요. 얼마? 2억 5천. 1순위가. 여러분 세입자가 전세금이 얼마냐? 2억 5천이야. 뭐 3순위, 4순위 많아. 채권자가 10명이야. 자,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 지금 샀다고 그랬죠? 그럼 법원에 이 사람이 2억 5천만 원 내죠. 그럼 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그죠? 경매라는 게 그런 절차예요. 그럼 지금 채권자가 딱 보니까 10명이에요. 그러면 사이좋게 2,500만 원씩 10명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아니죠.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1순위가 누구라고요? 대출받은 은행이에요. 은행이 얼마? 2억 5천만 원. 가혹하게 그걸 다 가져가죠? 그러면 2순위 지금 세입자가 받아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집주인한테 받아야겠죠? 집주인이 지금 어디 갔느냐?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은 떼어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은행보다 이 경매 절차에서 돈을 빨리 받아가면 되겠죠, 우선순위로. 그러면 은행에 양보하겠어요? 서로 빨리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판사가 누가 예뻐서 빨리 줘요?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날짜 순입니다. 항상 날짜. 대출 일자랑 그다음 무슨 날짜? 확정 일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확정 일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입자. 이사 가자마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날 확정 일자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보다 빨리 받아야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하루만 빨리 확정 일자 받으면 되겠죠? 안 돼요. 왜? 이틀은 빨라야 되죠, 적어도. 왜? 꼭 기억하세요. 확정일자는 그 이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안 한 게 사실은. 아니, 결혼했으면 혼인신고 해야지 왜 안 할까요? 요즘 젊은 애들이 혼인신고 잘 안 해. 살아보고 그냥 아니 빨리 해주려고. 그래서 혼인신고 잘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안 하시느냐? 재혼하시는 분들. 재혼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세요. 자,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 한 거나 안 한 거나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일단 남자 여자가 여기 이제 앉아보신 분이 많으시네. 여러분들도 좀 해야지. 자, 우리 남자 여자가 너무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죠? 남자 여자가 좋아서 그냥 같이 사는 게 뭐예요? 동거.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그냥 동거예요. 연인 사이의 부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동거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핀다. 판사님 남자친구 혼내주세요. 위자료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자, 동거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돈 번 거 나도 같이 줘. 재산분할 해줘. 위자료 줘. 돼요? 안 돼요. 동거 오래 해도 안 돼요. 일단은 10년, 20년 단순 동거면 재산분할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어. 그게 바로 사실혼이에요.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 결혼식이나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결혼식 안 했지만 우리 그냥 뭐 둘이 그냥 결혼 반지만 주고받고 결혼하자. 소위 말하는 결혼하자. 그걸 그렇게 사는 게 사실혼이에요. 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좀 해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살 때는 생활비도 줘야 되고 부양료도 줘야 되고 또 바람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재산이 많으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부부처럼 산 거고 같이 기여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실혼 분쟁이 꽤 있어요. 20년 살았는데 남편이 재산이 20억을 벌었어. 아내가 내조를 잘했어. 혼인신고 안 했지만. 자,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남자분은 재산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죠. 열의 아홉은 안 준다고 해요. 치사해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러지만 또 뭐 변호사가 뭐 그렇게 자문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소송 당했다. 그러면 본인이 법정 나가서 그래요. 남자가. 저 재산 안 줄래요. 왜요? 그냥요. 그럼 돼요?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럼 뭐라고 해서 안 줘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 기여가 없다. 또 더 간단한 건 뭐냐면 판사님 우리요 부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애인이에요. 우리는 동거만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부부 아닙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결혼했으면 10억을 줘야 되고 안 했으면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남자가 대부분 다 우리는 단순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 뭐가 가지고 싸우느냐? 도대체 이 남자 여자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애인입니까? 그게 쟁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부부와 애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연인과 부부의 차이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고? 제3자가 보고 알아요? 잘 모르죠? 한사가 딱 보고 알아요? 몰라요. 그냥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 여러분, 애인끼리 연인끼리는 다정하게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 오빠, 뭐 누나 그러죠? 그러면 애인이고, 부부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보, 밥이나 줘 이러죠? 그러면 부부고. 그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호칭을 녹음하시면 사실 입증돼서 10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하면은 법률혼이 되는 거죠? 법률혼은 법적으로 가장 많이 보호하겠죠? 그럼 사실혼이 뭐를 보호를 안 받느냐? 뭐가 다르냐? 이 유사한 상속이 좀 달라요. 자,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실화다예요. 보세요. 40대 여자분이 50대 남자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간단히 조촐하게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실혼. 사실혼으로 2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내조를 너무너무 잘해줬어. 재혼했는데 그 남자의 전처 자식들을 다 키워줘서 진짜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고 남자의 병간호도 하고 그냥 사업도 도와줘가지고 이 남자가 50억을 벌어들였어요. 아내의 내조 때문에. 자, 정말 훌륭한 아내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50억 유산은 상속이 되겠죠? 자녀와 부인한테 상속이 되겠는데 부인은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왜요? 내조를 그렇게 잘했는데. 사실혼이라서. 혼인신고 안 했겠죠. 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의미한다는 게 확고한 판례예요. 아시겠죠? 각서를 누가 언제 쓸까요? 신랑이 잘못했을 때. 무슨 잘못? 뭐 실수하고 뭐 이렇게 바람 피면 뭐 때리고 뭐 이런 각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내가 더 잘못하면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혼해도 전 재산 줄게, 막 이렇게 진짜 써요. 그러면 그 각서가 효력이 진짜 있을까요? 각서 같은 거. 그래서 중요한 증거자라고 되니까 꼭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 A4용지에다 각서한 다음에 남편이 직접 써도 되고 아니 여러분이 다 컴퓨터 타입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만 남편이 찍으면 돼요. 인정하는 거.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지장이 좋은 거예요. 지장을 찍으라고 하세요. 한 장은 남편이 갈 수 없는 친정집에다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해요. 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는 꼭 2장을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쉽지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면 이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뭐 때리거나 바람피거나 시부모님이 학대하거나 아니면 3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누가? 상대방. 그게 바로 유책주의라고 해요. 외국은, 선진국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년만 별거하면 이혼이 돼요. 그죠?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결혼 전의 사유는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결혼 전에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건 여자를 만나건 이혼 사유가 안 되고 임신 불능도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근데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혼 사유가 돼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우리 아내분 연기하셨잖아요. 게임 중독 많아,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더 많고, 술 문제. 그럼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딸이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남편이 감히 아내한테 외모를 비하했어. 아내한테 뚱뚱하다, 심지어 코끼리 같다, 오지마. 이혼 사유 될까요? 돼요. 인격 모독, 실제 이혼 사유 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 혹시 남편이 이런 말 한다, 바로 녹음하시면 박보검 만날 수 있어요. 아셨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 아무리 아내가 살쪄도 뚱뚱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재산분할이 중요해요. 재산분할은 뭐냐면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 유지, 관리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기여도. 근데 그럼 아내가 이제 이혼 청구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남편은 재산 주기 싫겠죠? 판사님, 아내가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집에만 있고 살림도 제대로 못했어요. 나 재산 못 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진짜 재산 못 받아요? 받죠. 왜? 내조의 공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한 거 아닙니까? 살림도 잘하고 애도 키워줬기 때문에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 30에서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이건 어때요? 남편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건물을 물려주셨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건물, 조그마한 상가건물 물려주셨다. 자, 그 건물, 그 다음날 아내가 이혼 청구합니다. 판사님, 어저께 받은 건물, 시부모님이 받은 건물도 재산분할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건 어때요? 시부모님이 건물 물려주시니까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세입자 관리해서 건물 관리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 10년이 지났어. 건물 가격이 막 올랐어. 10년 후에 이혼한다. 그 경우도 못 받아요? 받잖아요. 기여도가 있으니까 30%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교훈. 시부모님이 건물 물려주시면 다음날 뭐부터 하시나? 빨리 청소부터 하시고 카메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사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몇 년을 참으라 10년을 버티셔야 돼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건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산분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뭐 퇴직금, 연금 이런 거 다 돼요. 다 되고 복권 당첨금이 될까요? 이제 부부가 싸워가지고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됐어. 나가서 열받으니까 복권 당첨 딱 됐더니 1등 된 거야. 20억. 자, 이혼하자. 아내가 그럼 복권도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번호를 알려주든지 복권값을 주든지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뭔가 기여한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육비는 뭐냐면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키우지 않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많으면 150, 200까지 양육비를 지급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부양료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 60세 넘으신 분들, 거의 다 적으셨는데, 자, 그러면 자녀한테 매달 용돈 꼬박꼬박 받고 계신 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받고 계신 분 있죠? 자, 제가 여러분께 오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매달 이번 달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자녀한테 용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굉장히 좋죠? 좋은 선물이죠? 그게 뭐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 글자 뭐냐? 꼭 기억하세요. 부양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쓰세요. 부양료. 부양료 기억하세요. 부양료 찍으시면 돼요. 부양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 간에는 서로 부양하는 거예요. 부양하는 서로 이제 소위 말 쉽게 말하면 서로 보살펴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우면 누가 자녀를 보살펴줬어요? 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자녀 위해서 많이 보살피고 희생하셨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등록금 내주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의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 컸고 자녀가 다 성장하고 자녀가 이제 돈 벌죠? 그럼 누가 여러분을 부양해야 돼요? 자식이. 같이 모시면 더 좋고 안 모시면은 뭐라도 줘야 돼요? 돈이라도 줘야 돼. 그게 바로 부양이에요. 매달 꼬박꼬박. 아셨죠? 네,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좀 달라요. 자녀의 이제 수입에 따라서. 자녀가 수입이 좀 없다. 그래도 적어도 2, 30만 원은 받아요. 괜찮죠? 매달 받는 거. 수입이 많으면 100만 원 정도까지. 심지어 150, 200까지. 괜찮죠? 그것도 다 자녀들 다 해서. 여러분 이제 아들이 있는데 뭐 딸이 있는데 오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회사 다니는 거 좀 그만두고 사업 좀 할게. 저기 음식 좀 크게 좀 인수할래요. 너 돈 있어? 돈 없지? 그럼 어떡할래? 어머니 재산 있잖아요. 그 집이고 상가고 땅이고 다 저 주세요. 아들 주실 거예요? 주면 안 되겠죠? 안 줘요. 자, 한 달 있다가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나 큰일 났어. 사색이 됐었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이거 못 막으면 잘못하면 깜빵 가야 돼. 빨리 집 줘. 그래도 안 줄 거예요? 안 줘요? 지독하시네. 네.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녀 주죠? 자,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랬더니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해요? 안 하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죠? 괘씸하죠? 배신자죠? 소송을 해요. 판사님, 자녀한테 속았습니다. 이거 1년 전에 준 전 재산 다시 저한테 환수해 주세요. 뺏게 해주세요. 소송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아까 박보검한테 외제차 사줄 때 뭐 바꿔주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각서. 똑같아. 효도 각서 받으세요. 효도 계약서. 아셨죠? 효도 계약서를 쓰시고 주면 나중에 소송에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자, A4용지에다가 효도 계약서, 이제 부담보증이라고 해요. 부담보증이라고 쓰시고, 부모는 아들한테 무슨 재산을 증여한다. 단,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무슨 약속이냐? 매달 아들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언제까지?
아셨죠? 그리고 뭐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간다 이렇게 효도를 하고, 만약에 이 효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한테 준 집 다시 뺏는다, 환수한다.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 재산은 자녀한테 가고 부인한테 가고,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요? 부모님. 부모님도 안 계시면 삼순이가 형제자매, 맨 마지막 사순이가 사촌까지 가요. 여러분 사촌 많으시죠? 사촌인데 가족이 없는 독신 사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 어느 날 편지가 왔어. 이게 뭐지? 사촌 홍길동 재산 10억 원이 귀하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어이구, 10억 원 안 받으실 분, 4억이 사촌 거니까. 다 받을 거죠? 다 받으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앞에 뭐가 써있지? 10억 앞에 마이너스 빚 붓 10억입니다. 갚으세요. 10억 갚으실 분. 여러분 10억 받는다면서요. 빚도 갚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어떤 분이 부채, 빚만 있고 돌아가셨다. 그 빚은 똑같이 상속이 누가? 자식과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맨 마지막에 사촌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 빚 갚아야 돼요. 갚기 싫죠? 부모님 빚도 갚기 싫죠? 그럼 상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상속을 꼭 포기하셔야 돼요. 상속 꼭 기억하세요. 상속 포기를 하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요 상속 포기도 기간이 있어요. 1년 안에 포기하면 돼요? 3년 안에 하면 돼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꼭 포기하세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에 이제 앞에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면 대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만 상속 포기하면 되겠죠? 자녀들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인철 변호사가 채권자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 제가 1억 원 돈 받을 게 있어. 자, 3개월 동안 딱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가 포기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순이, 부모, 형제, 맨 마지막에 사촌, 돈이 많은 사촌한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사촌까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사촌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이 사촌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게 대신 다 하는 거야. 장남이 이제 다 찾아다녀서 아버지 사촌까지 다 찾아다니는데, 뭐 그거 3개월 안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소리를 이제 법원에 내야 돼요. 내면 이제 빚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도 안 갚아도 되는 건데, 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 누가 막아요. 아, 잠깐만 내지 마세요. 누구지? 막내 동생이 막는 거예요. 형, 잠깐만 스톱. 왜? 아, 글쎄 우리가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 빚이 10억이 있는데 숨겨둔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동두천 의정부 일대 그냥 어마어마한 땅이 있대. 구체적으로 집어는 모르는 땅이 있다고 들었어. 자, 여러분 포기하면 땅도 어떻게 돼요? 같이? 포기하는 거 정말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자, 빚도 있고 재산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속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바로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이에요. 쓰세요, 여러분. 한정승인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거 알아요. 빚도 있고 재산도 있다. 한정승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한정승인은 뭐냐? 자, 부모님의 빚을 갚는데요. 다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도, 한정에서만 갚겠습니다. 부모님 빚이 10억인데 이 땅 알고 보니까 아이고 땅값이 20억이네. 좋죠? 지화자 좋다. 10억 갖고 10억 내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땅값이 1억밖에 안 하는데 얼마만 갚으면 된다? 1억의 한정에서만 갚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정승인은 자녀 중에 한 명만 한정승이라고 포기하면 2, 3, 4순위까지 넘어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꼭 절차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요즘에 뭐 세무서나 지자체, 주민센터 가면은 그분의 재산 이런 거 다 빚도 조회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유언인데 여러분 유언장 작성해 보셨어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작성을 해요. 내 재산이나 인생이 정리가 되니까 뭐 참고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하느냐?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공증사무실 가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들고 좀 복잡하니까 자필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유언장이라고 쓰시고 백지에다가 그 다음에 유언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세히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소를 꼭 적으셔야 돼요. 이름 적으시고 날짜 적으시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주소나 날짜나 도장이 빠지면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소, 날짜, 이름, 그 다음에 도장은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인은 안 돼요. 이때는 꼭 도장을 찍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다. 그러면 누구한테 더 주고 싶어요? 잘한 자식. 그럼 누구한테 주기 싫어요?
못된 자식. 주기 싫죠?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큰아들은 못된 자식이다. 쓰세요. 그래서 재산을 안 준다 이렇게 쓰세요. 큰아들한테 재산 한 푼도 없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딸은 나한테 효도도 잘했으니까 집 준다. 막내 아들은 뭐 은행 내건 뭐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진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요? 큰아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받아요? 받으면 유언장 괜히 썼게? 유언장대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유류분이라서 원래는 유언장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죠. 고인의 재산이니까. 근데 그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너무나 못 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고 있어요. 유류분. 들어보셨죠? 유류분은 뭐냐면 원래 자신의 목, 상속목 때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큰아들은 한 푼도 못 받고 다른 자식들은 2억씩 받았다. 그 원래 받을 게 2억이잖아요. 그 2억의 절반이 얼마를 받는다? 1억을 더 받아가 자녀들한테 5천만 원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죠? 유류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재산일까요? 네, 유대인 속담에 자녀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주라고 빌 게이츠 이런 큰 부호도 자녀한테 재산 안 물려준대요. 재산을 많이 물려줘봐야 소용이 없고 이 성룡이 홍콩의 영화배우 성룡이 이런 말을 했어요. 3천억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자녀가 유능하면 사실 재산을 줄 필요가 없겠죠. 자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만약에 무능하면 재산 탕진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자녀한테 적당한 재산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